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출제 방향, 이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대학생 교대련에서도 또 국회의원도 모두가 다 임용시험이 우리 학교 현장과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 즉 우리가 교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출제해야 된다고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단 현장과 가까운 지식. 예를 들어서 학습 지도라고 하면은 주제통합 학습이 가장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주제통합 학습, 프로젝트 학습, 또 액션 러닝, 협력 학습들이 아예 교육 현장에는 전부 지배를 하다시피 쌓여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거하고 연관이 적은 거예요. 생활지도를 하면 우리 신규 교사는 대부분이 학습 지도는 잘하는데 생활지도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생활지도에서는 학교폭력 지도 어떻게 하느냐, 회복적 생활지도, 즉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교사로 하여금 가장 힘든 일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임용시험도 좋은 교사를 뽑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 해결력이나 또 요새 온라인 사태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정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될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출제는 특히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 역량이나 또 의사소통 역량이나 또 자기관리 역량을 체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식이 60%, 역량이 40% 정도였다면 이제 앞으로 출제 경향은 지식은 40%, 역량은 60% 정도 나와서 현장과 관련 있는, 현장과 해당되는 지식이 더 많이 출제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등 시험도, 유치원 시험도, 초등 문제도 많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 현장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면서 공부하면 임용 출제 방향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지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출문제는 가장 어떻게 방향을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좋은 교재를 골라서 교재를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인강을 의지하기보다는 좋은 교재를 따라서 공부하는 게 좋고, 인강은 우리가 교재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고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강을 듣고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난 스터디에서는 항상 잘하는데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를 보면 별로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 좋지 않는 이유가 지식과 현장, 교육 현장을 연관시켜 보는 면서 이해하고 적용해보지 않고 암기만, 성킹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첫자만 따서 외운다든지 달달달달 해서 성취 기준만 그대로 외운다든지, 이게 아니라 성취 기준이 어떻게 써져 있고 형식 틀이 어떻게 적용되나를 항상 성찰적으로 생각해서 그 배운 지식이 전위력 있게 문제 해결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용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면서 생각해보는 것을 하려면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터디 중에서도 특히 저는 짝스를 권장합니다. 4명이 스터디하면 내가 25%만 이야기하는데 2명이 스터디하면 50%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해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고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보다 말하면서 애워질 수 있도록, 말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생각해보는 연습이 임용준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하다가 힘들면 운동장을 돌면서 메모장 가지고 나서 운동장에서 돌면서 공부하는 게 죽은 책, 책상 위에서 죽은 책이 아니라 메모를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보면 살아있는 책을 보는 것처럼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 지식을 어떻게 써먹고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빗물과 같은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식으로 내 속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애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공부를 하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질문이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항상 들었던 소리가 하나를 배워서 열을 써먹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린가 하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하나를 배워 열을 풀어먹는 사람도 있고 열을 배워 하나밖에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를 배운다는 건 이게 지식이에요. 풀어먹는다, 열을 풀어먹는다, 이건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역량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식이 없으면 풀어먹을 게 없이 0이라서 0은 그대로 아무리 확장해도 0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면 잘 풀어먹으면 10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욕심이 많은 것이고요. 나는 5대 지식이 5고 그 5개를 풀어먹는 사람만 되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 없는 역량은 무기력하지요. 하나도 없으니까 풀어먹을 거 없으니까. 역량 없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알기만 아는데 실생활에 문제 해결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헛개비 같은 지식입니다. 나는 어머님 말씀을 조금 욕심을 줄여서 5을 배워서 5을 풀어먹는, 그 정도 5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사람만 되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역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찰적 정의. 왜 이게 필요하지? 이것이 나타난 배경은 도대체 뭐야? 이걸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까? 효용성은 뭘까? 이 문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단점은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궁금증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하는 성찰적 발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풀어먹는,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발전이 됩니다. 우보천리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지만 이와 같이 빨리 애우려 하지 말고, 많이 애우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와 적용까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가보지 않는 길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만 아는 게 아니라 유추 해석해서
모르는 것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그런 역량이 쌓이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찰적 전의를 나타내는 공부를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역시 애매한 질문이죠. 사실 교육학이 5개년 동안 분석해 보면 교육학을 몰면 못 푸는 문제가 5%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아주 그 넓은 범위에 비해서 가성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 교직 논술 문제를 봐도 교육학 문제를 내서 교육학을 안다고 해도 실제 답을 맞출 수가 없고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현장에 어떻게 풀어먹느냐, 문해력이 있게 남의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교직 논술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강에서 지적한 대로 교육학을 공부하지 말라 했다가 교육학이 나오면 너무 힘들고요. 또 그렇다고 공부하라고 하려면 너무 범위가 많고 나올 확률은 적기 때문에 가성비가 낮아서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지금 교육 현장에 꼭 사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과 관련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육학을 찾아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선택이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 많은 교육학을 다 하기보다 교육 현장과 관련있는 교육학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보는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야기하죠. 출제자 관점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적중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쉽지, 정말 출제자가 돼보지 않았는데 출제자 관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출제를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출제를 낼지,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낼 만한 문제가 없어요. 아주 핵심적인 걸 내면 너도 나도 다 알아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지엽적인 걸 내면요, 출제자가 세상에 이렇게 지엽적인 걸 냈나, 중핵 핵심에서 내지 않고 라고 욕먹어요. 또 열심히 써있는데 뭐뭐 하는 등 써졌어요. 등이 써져 있으면 그거 아니고도 있다는 소리니까 이거 출제할 수가 없어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써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거든요. 또 고등사고력인 문제를 내서 이렇게 딱 그 응용 문제를 내면 정답에 시비가 걸려요. 아니 그것만 답입니까? 또 딱 정해진 답을 내면 암기 중심의 문제를 냈습니까? 그래서 암기도 피하고 또 정답 시비도 피하고 그 밖에 등등이 있으면 빼고 할 수 있다가 빼고 또 기출문제 빼야 되잖아요. 또 모의고사 빼야 되잖아요. 정말 낼 문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출제자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겠어? 이거 기출문제하고 어떻게 되지? 모의고사하고 어떻게 되지? 또 너무 지엽적인 게 아니야? 너무 핵심적이어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저거 빼면 낼 만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겠다. 나올 만하다.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서울과 같이 아주 경쟁력이 높은데도 85%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는 버려도 돼요. 그런데 만점 맞을 것으로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아, 좋아. 이것은 나오면 틀려버릴 거야. 나는 내가 봐서 꼭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쫙 공부를 하고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그냥 한두 문제 틀리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편안해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보다 나는 예지력이 있어. 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 물론 스터디에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내 의견이 너무 독단적이면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교육대학교에 나올 정도 실력이면 중고등학교 때는 톱 클래스에 속했잖아요. 그때 그 자존감을 믿고 자기 예지력을 믿고 친구들과 상의해보고 내가 출제를 한다면 그래,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 이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은 걸 뽑아서 하는 게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가 되면 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채점자에 뽑히면요, 열흘간 출장을 가요. 집을 떠나서. 그래서 설레이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막상 딱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을 떠날 때는 흥분도 됐는데 딱 문이 척척 잠기고 더 이상 외부 연락도 안 되는 갇혀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집을 갈까 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채점 기준표를 보고 문제도 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채점 기준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 해도 응시자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채점 기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채점이라는 걸 하죠. 예비 채점을 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써져 있긴 채점 기준표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디까지 유사답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정답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서 채점 기준표를 수정합니다. 그 수정해서 확정된 채점 기준표를 갖고 채점을 하지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것은 뭐예요? 나는 잘 썼는데 채점자가 잘못 선택해서 내 점수를 엉망이라고 그어버릴까 봐. 혹시 채점자 눈에 내가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나는 잘했지만 채점자 눈에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것이 가장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요, 미세한 차이는 나와요. 채점자 간에. 그렇지만 역시 눈은 같아서요. 나도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채점 결과를 보고 내가 채점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 잘한다 하면 남들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좀 문제 있는데 한데 남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점자를 잘 만나는 운 때문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역량, 나의 능력, 나의 지식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채점자를 가지고 불안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나의 역량을 쌓으면 채점자는 알아줄 것이다 하고 신뢰하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임용시험 하면 여러분은 1차 시험이 임용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청 장학관들은 임용시험 하면 2차가 임용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교육청이 생각할 때는 2차를 잘 본 사람이 훌륭한 교사고 1차를 잘못 본 사람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교사를 평가하는 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2차의 변별력을 높이고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1차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교육과정, 그 통론, 강론, 12개 교과의 6개 학년, 교직 논술. 그러고 나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1차 시험 보자마자 한 달 반 후에 2차를 본대요. 2차가 만만치 않아요. 또 심층 면접, 수업 분석, 수업 실현, 수업 나눔, 영어, 수업 과정안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이야말로 미리 공부해 둔 사람이 좋습니다. 2차에서요 80점부터 100점 약 20점 차이가 나니까 1차에서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안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1차에 합격하면 커트라인선에서 1점에서 중앙 정규 분포가 중앙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1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2차에서 10점 가까이 움직이면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학년 때 아니면 4학년 초에 그래도 다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을 때 2차 공부를 좀 해놓기를 바라는데 3학년 때나 2학년 때 2차 기출문제를 미리 싹 보고 나면 수업 시간에나 과제를 할 때나 이것이 어떻게 학교 현장과 2차 시험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실습 때 그 현장 교사들하고 만나고 또 수업 실현을 알아보고 이때 마치 임용시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2차 공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요. 언제나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지? 어떤 수업이 정말 좋은 수업일까? 그리고 교육과는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 되나? 교육 철학, 교직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항상 멍 때리는 시간, 또 차 타고 가는 시간, 이렇게 틈새 시간에서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을 가지면 2차 공부가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2차 공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3학년이나 2학년 때, 또 4학년 1학기 때도 틈틈이 간단히라도 2차 공부에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사실 6월, 7월부터는 11월에 시험 보는 1차 시험이 급해가지고 2차를 떠들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이전에 오히려 2차 공부는 생각하고 알아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교직의 매력, 교사란 직업의 매력은 무엇일까? 난 주저없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난 사실은 일반 회사도 근무해보고 또 공대도 나와봐서 기사자격도 있고 또 나머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교사, 교장, 교감, 장학관을 해본 것이 참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내가 인생을 지켜보니까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판검사는요. 매일 보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범죄자를 상대해요. 눈앞에서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언제나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환자예요. 병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아픔이 나한테도 전달되어 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 이게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천천히 보세요. 너무나 예뻐요. 자세히 보고 천천히 보면 사람, 학생들이 너무 예뻐요. 꽃대도 있고요. 꽃잎도 있고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사란 직업은 가르치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교사를 할 때 화가 날 때 있어요. 집단을 볼 때 모두를 함께 봐갖고 왜 이 녀석들이라고 할 때, 이 녀석들이라고 할 때. 근데 하나하나 일동이, 순복이, 철수 하나하나 보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격체로 보면 너무 예쁜 꽃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꽃도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듯이 못난 꽃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갈지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도 꼭 합격해서 교단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말 듣는 것보다는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 장학관님, 교육장님 소리 듣는 걸 훨씬 기분 좋아합니다. 나는 교육학자가 아니라 교육자이고 싶어서 지금도 선생님 소리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로 40년간을 15년을 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년 동안을 교장, 교감, 장학관을 했는데 그때마다 신규 교사를 뽑는 일을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교사를 어떻게 하면 뽑을까 하고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했어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실력이 있는 교사? 생각도 안 합니다. 인성이 좋은 교사를 어떻게 뽑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어떤 인성이냐고요? 열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교육과정을 얼마나 고생하고서 그렇게 공부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서울교대로 와서 학생들을 진짜 보니까 12과목에 6기학년에 뭐 과목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경쟁률은 올라간대 하면서 눈빛이 불안하고요. 허둥대고, 몸짓이 허둥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까지 전염이 돼요. 4학년을 가르치면요. 나는 4학년을 가르치면 매년 재수하는 느낌이에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그래서 나도 불안하고 나도 허둥대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육 선배로서 임용시험에 좌표가 될 만한 자료나 책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죠.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인터넷 강의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 든 선배로서도 이렇게 여러분과 인터넷으로라도 만난 게 영광입니다. 특강의 에피소드요. 제가 작년에 에듀넷 주최로 순회를 갔지 않습니까? 서울, 대구, 경기에서 특강을 했는데 배움을 향한 열정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300명이 두 눈에서 600개의 눈총으로 날 쏴대요. 탁 쏘는 게 보여요. 눈총이 보이고 그 열정이 뜨거워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가 보여가지고 내가 좀 잘해야겠다 하고 그 열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받아들이고 막 열정이 있는 그 상황에 그런 공부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데서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남기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위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남기고 싶다면 학교 교단에 가면요. 공무원의 자세들이 복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배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그랬습니다. 교사를 할 때 그런 배관시하는 분위기를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내가 나부터 열심히 하자.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같이 모두 열심히 된다. 남의 핑계를 안 댔어요. 나 하나 열심히 하면 둘 하나 열심히 하고 둘 하나 열심히 하면 셋 하나 열심히 넷 하나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면 온 누리가 열심히 하는 세상이 밝아져서 꽃 피운다. 이런 생각으로 남이 어떻게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동학년 보조 맞춰 하면서 눈총 주던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더군요. 여러분도 교사가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사랑, 열정, 긍정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남들이 눈총을 줘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꽃 피우면 결국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꽃 피운다는 생각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